안녕하세요, 용인고 친구들.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단원 두 번째를 배웠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읽고 쓰기 세 번째 소단원, 쓰기 맥락과 고쳐쓰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쓰기 맥락이란 무엇이고 고쳐쓰기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과서 194쪽 펼쳐보고 생각 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생각 열기 말고 선생님이 준비한 생각 열기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 학교에 자판기가 생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내 자판기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써본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한번 읽으면서 뭔가 이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많이들 찾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인데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찾은 것과 맞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되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오에로 썼지만 사실 정확한 맞춤법적 표기는 오이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되랑 되에 이거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많이들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오이가 맞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이랑 오에가 헷갈릴 때는 뭐 오이가 들어갈 자리에는 하, 오에를 넣을 자리에는 해 이렇게 글씨를 바꿔서 말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오이구나 오해구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에는요 되어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염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이 되듯이 오염되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어났지만 이거는 앞에 뒤에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봤을 때 정확한 접속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벗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벗는 시간이 늘어났으므로 환기를 잘 안 할 경우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앞에와 뒤에를 그러나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것이 이유, 뒤에 것이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도록 접속 표현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셋째 교육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자판기 설치의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판기 설치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제를 보면 지금 이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글을 하나 보여주고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작업을 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글을 쓰라고 할 때 혹은 글을 뭐 스스로 써보고 싶을 때 딱 한 번 완성하고 그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좋은 내용이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마지막까지 딱 점을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틀린 부분들을 찾아내고 더 좋은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고쳐쓰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글에서 고쳐 쓰는 작업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이런 생각 열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방금 우리가 글을 고쳐 쓰는 작업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쓰기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고쳐서 보는 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여러분들이 쓰기를 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 안에서는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학습 목표를 고려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겨가서 195쪽에 있는 알아두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글쓰기의 맥락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학습 목표 읽을 때 쓰기 맥락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쓰려면 무엇을 쓸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쓴 글을 읽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나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처럼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의 요소들을 쓰기 맥락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쓰기 맥락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씩 다시 볼게요. 쓰기 맥락의 요소 네 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에 각각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목적. 쓴 글을 읽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독자. 근데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예상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딱 누가 읽을 것인지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어떤 경로나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바로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쓰기 맥락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런 네 가지 상황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는 사람은 맥락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며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말들이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먼저 글쓰기라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글쓰기 요소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쓸 때 사람들은 필자가, 즉 글을 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활용해요. 언어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전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 등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함께 글 속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새롭게 조사한 지식,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소단원에서 중시하는 것은 쓰기 맥락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기 맥락이란 도대체 뭔데? 라고 해서 쓰기 맥락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네 가지죠.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 맥락만 또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글쓴이가 조사해서 선별한 정보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기 맥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글쓰기의 윤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 두 번째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건데 그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글쓰기는 개개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적 활동이다. 그렇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글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글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는 일기라든지 뭐 자신만의 그냥 메모하는 쪽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글은 어떤 특정한 독자든 어떤 대중적인 독자든 독자가 항상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윤리로는 독자를 배려하면서 경험이나 의견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자료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글쓰기라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 같지만 늘 독자와 함께하는 행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윤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좀만 자세히 볼게요. 먼저 글을 쓸 때 자료를 왜곡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내고 싶은 결론에 맞게 자료를 왜곡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된 내용을 글을 쓴다? 이런 것들은 윤리 행위에 어긋나는 겁니다. 윤리 행위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남이 쓴 글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표절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주로 뭐 통계 자료를 갖고 올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남들이 쓴 논문을 가지고 자기를 글을 쓸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표절이라고 했을 때 음악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죠.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윤리에서 어긋나는 행위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넓은 차원의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플러스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모두를 어기지 않도록 늘 글쓰기에서 성실한 태도, 아까 우리 학습 목표에서 봤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우리 했었던 대화의 원리에서요. 지레 경률,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속이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두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본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쓰기 맥락이라든지 고쳐쓰기라든지 그다음에 쓰기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본문으로 넘어가서 핵심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96쪽을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어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일 단어이고 공부를 할 때 알아두면 꼭 좋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노트에 필기해 보거나 교과서 여백에다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 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단어는 염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혹시 염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염두라는 단어 딱 하나만 보기보다는 뒤에 어떤 서술어와 같이 쓰이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일단 염두라는 단어의 뜻부터 확인하시면 생각의 시초, 마음의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떠한 서술어와 같이 쓰인다고 많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염두에 두다, 염두해 두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나요? 보통 두다랑 쓰이는 것 같은데 염두에 두다인지 염두해 두다인지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사실 앞에 있는 염두에 두다가 맞습니다. 염두해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해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염두하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염두하다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염두는 염두에 두다, 마음속에 두다, 생각의 시초에 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마음속에 두다 이런 말 쓰면 약간 이상하죠. 마음속, 마음의 속하다 이런 말도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염두하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자주 틀리는 표현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고 틀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의 뜻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또는 그런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원래는 조직, 어떤 실 같은 것이 짜여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이걸 글에다 적용하면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짜임새라고 하죠. 자, 오늘 핵심 어휘 염두, 유기적, 짜임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하면은 염두하다, 염두해 두다 이런 표현들은
틀린 표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핵심 어휘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본문 학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96쪽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글을 혼자서 쓴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는 경우에도 글 자체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뭐 과제를 내주어서 글을 써본 경험이나 스스로 어떤 일이 있어서 글을 써봤을 때 항상 혼자서 글을 대부분 썼을 거예요. 같이 릴레이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즉 SNS에 글을 올리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혼자서 화면을 마주한다. 여러분들이 연필을 잡고 종이에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혹은 여러분들 모바일을 통해서 글을 쓸 때도 다 화면 속을 마주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죠. 이렇게 보면 글을 쓴다는 것은 혼자 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개인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 공감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 이유 내용이 중요하죠. 밑줄 쳐볼게요.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하, 우리가 앞에서 알아두기 할 때 봤었던 내용이에요. 글을 쓸 때 항상 우리는 쓰기 맥락이란 것을 고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뭐였어요? 독자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읽는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예상 독자라고 합니다. 혹은 예상이란 것을 빼고 독자라고만 보셔도 괜찮죠. 자,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은 개인적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행위이다. 즉,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한번 갖고 가봤는데요.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라는 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자, 여러분 글을 쓸 때 혼자라고 생각 마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래까지 들었으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글이 누군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글은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쓰기 맥락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나올 건가 봐요. 즉,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독자가 있으며 글을 쓰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쓰기 맥락이라는 거죠. 이러한 쓰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쓰기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글이 방향을 어긋나거나 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쓰기 전에 예상 독자, 주제, 목적 등을 명료하게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쓰기 맥락의 요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겠네요. 글쓴이는 예상 독자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첫 번째 쓰기 맥락 요소 예상 독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어떠한 태도나 관점을 보일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에 대한 태도와 관점,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을 쓰는 상황에 적합한 주제. 그 다음에 주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네요. 이어서 볼게요. 글을 쓰는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독자를 설득하려는 것인지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정보 전달의 목적인지, 설득의 목적인지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아까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염두.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 독자부터 목적까지 쓰기 맥락의 요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상 독자라는 거예요. 예상 독자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독자라는 것을 분석할 때는요. 내 글을 읽을 사람의 주요 나이대는 어느 나이대인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인가? 성인인가? 아니면 학생이어도 초등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여러분들 그 나이대를 잘 설정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쉬운 주제, 쉬운 어휘를 가지고 써야겠죠. 그 대신 만약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어려운 어휘, 조금은 체계적인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이뿐만 아니라 그 읽는 사람들의 계층, 교육 수준,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환경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개인적인 관련성과 입장은 어떤가? 즉,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요. 글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지, 글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가야지 예상 독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의문을 쓸 텐데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건의하는 내용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글의 도입 부분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끌어내야 돼요. 관련성이 없으면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내용들, 이 글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편리한 것을 제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 독자에게 주어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자에 대한 기대 수준 또는 공유하는 경험 등의 필자와의 관계, 즉 독자와 필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설정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요구와 수준에 맞는 표현, 내용 조직 방법 등 글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1번에 봤던 거랑 조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구와 수준에 맞는 표현을 내가 글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글의 내용 조직 방법이 체계적인지, 뭐 공간에 따라서 조직했는지, 시간에 따라 조직했는지 그런 글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예상 독자의 분석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예상 독자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지, 필자인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단순하게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글을 써 나가는데 예상 독자 분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것들 한번 필기해 두시면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쓰기 맥락 요소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또한 글을 쓰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매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지난 소단원에서 매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인쇄 매체부터 인터넷 매체까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요. 매체는 우리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매체에 따라 글의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이미 우리가 지난 소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보면요.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교지했을 때와 블로그 했을 때 각각은 분량이나 내용, 표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지, 학교에 나오는 잡지 같은 교지에다가 글을 쓸 때는 확실히 분량도 많이 제한적일 거고요. 학생들이 읽는 글이고 뭐 교사, 학부모님들이 읽는 글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내용이나 어울리는 표현 등이 따로 있을 겁니다. 대신 자유롭게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면 분량도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릴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익명성인 인터넷 공간에 올리다 보니까 내용이나 표현 등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는 좀 뭔가 블로그에서 자주 쓰이는 형식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자유롭게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글쓰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손으로 글 쓸 때랑 컴퓨터로 글 쓸 때랑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글 쓰는 매체 혹은 글 쓰는 수단만 바뀌는 건데 내용이 달라지거나 분량이 달라지거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일수록 손으로 글 쓸 때보다 컴퓨터로 글 쓸 때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세대 때만 해도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당연히 손으로 글 쓴다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주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일기를 쓰거나
편지 같은 걸 쓴다면 다 손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서 글을 정리할 때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손으로 글을 쓰라고 하면 더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글을 너무 고쳐 쓰기가 어려워서 글을 완성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 결과를 좀 더 보니까 컴퓨터로 글을 쓸 때는 수정이나 편집이 쉽고요. 맞춤법의 오류 등을 밑줄을 그어주는 걸로 통해서 찾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춤법에 대한 어떤 강박 의식 없이 글을 자유롭게 쭉쭉 이어서 쓸 수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체로 글을 전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글을 쓰는가에 따라서도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 글의 형식이 달라지거나 글의 분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더 알아보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글쓰기 맥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학습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무슨 목적인가, 정보 전달 또는 설득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상 독자. 그리고 예상 독자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나이대가 어떤가, 뭐 계층은 어떤가, 성별은 어떤가, 그 사람들이 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주제에 대해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글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글의 매체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 맥락이라는 걸 배워봤으니까 한번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 걸음 더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한 걸음 더 활동은요, 공익광고 제작하기예요. 여러분들 공익광고라는 거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광고 학습하면서 배웠었죠. 네, 어떤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환경 등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설득하는 광고가 공익광고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익광고를 제작할 때는 쓰기 맥락을 배웠으니까 쓰기 맥락을 고려하면서 공익광고를 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익광고 포스터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익광고 포스터를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간략하면서도 인상적인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광고 자체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쓰기 맥락이란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일단 나는 어떠한 주제로 글을 쓸 것인가? 어떤 공익적인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떠올려 보시고요. 광고인데 어쨌든 목적이 설득이겠죠. 그래서 무슨 설득을 할 것인가? 목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주제로 이런 설득의 목적을 달성할 예상 독자는 과연 누구인가? 타겟을 하고 있는 내 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자들은 누구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체는 선생님이 아까 영상이 아닌 인쇄 매체로 고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목적, 예상 독자에게 어울리는 인상 깊은 문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포스터니까 적절한 이미지를 추가해서 공익광고 하나를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라고 하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으니까 예시 이미지를 몇 가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익광고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 공익광고의 주제는요, 창의력을 증진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일상 속에서 상상력을 갖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예상 독자는 청소년이에요. 이러한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공익광고의 예시는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발명가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지로는 연필 3개를 겹쳐서 영단어 10번을 빨리 쓰기 위해 3개를 동시에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어요. 밑에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곧 발명의 연속이지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앞에 있는 쓰기 맥락을 잘 고려한 포스터이지 않나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익숙한 주제의 목적 독자입니다.
먼저 주제는 학교폭력 근절, 목적은 학교폭력을 신고하도록 설득한다. 그다음에 예상 독자는 당연히 청소년 학생들이겠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공익광고 포스터로는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반복됩니다. 라면서 반복이라는 것에 집중한 도돌이표 모양의 사람들을 배치한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예요. 밑에 내용까지 보시면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학교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쓰기 맥락을 잘 반영한 포스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선정해 보시고 그에 어울리는 이미지와 문구를 통해서 공익광고 포스터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한 건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패들렛입니다. 선생님이 패들렛 주소 다시 한번 띄우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